예, 오늘은 사청명과 인성교육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청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청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청명을 알고 시작하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알게 된 것은 우리는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와의 대국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이 무섭구나, 알파고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사책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한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빅데이터를 갖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3D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 묶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책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지가 있으면 분명히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일자리가 우리가 보면 증가하는 직업군은 재무, 경영, 컴퓨터, 수학 등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는 직군은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등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일자리 예측을 보면 현재 일자리가 710만 개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 일자리는 200만 개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 510만 개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없어지는 직업을 한번 대표하게 보겠습니다. 사책명은 단순 노동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식 노동 종사자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률 판례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한 변호사가 변호사 500명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 돌림도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의 최상의 진단과 처방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지금은 필요 없는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기업 감사를 하는데 회계사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를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공지능의 30%를 갖다가 다 수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원도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행원이 필요 없고 카카오 다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로요. 또 스마트폰으로요. 그 다음에 그 타오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기사를 얘기하는 신문사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신문 기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갖다가 처리해갖고 기사서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얼마큼 대단한 시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사가 와서 기자가 다 그것을 취재해서 거기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다 모든 것이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사도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약사도 인공지능이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모든 포장까지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원도 마찬가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 지금 뭐냐면 그 로봇이 지금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맛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새 그 골목 식당을 보면 백종원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레시피를 갖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 레시피대로만 하기만 하면 맛은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봇이 이렇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 모양을 내는 것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밥입니다. 우리가 초밥을 만들 때 120알이 가장 알맞는 그 밥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120알을 갖다 내 한 손에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 120알이 그 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100알 좀 더 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은 140알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딱 집으면 100알이 딱 120알, 100알을 딱 갖다 그 키를 눌러놓으면 할 수가 있다고 됩니다. 자, 이제는 10년 후만 지나면은 운전기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서 안내원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시키는 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티파야입니다.
타파야라는 건 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얘한테 얘기하고 야 텔레비 켜줘, 음악 틀어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KT에서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똑같습니다. 야 TV 틀어줘, 음악 틀어줘. 내가 피곤하니까 조명을 좀 낮춰줘.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타파야라고 이런 것이 타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품 보관소가 별도로 그 로봇이 다 모든 것을 갖다 관장하고 있답니다. 그럼 로봇한테 얘기하면 모든 것을 보관해주고 찾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칵테일,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고 칵테일 갖다가 조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로봇입니다. 자, 이것은 그 칵테일 해주고 믹스를 해주는 그런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타파에서 나와서 뭐냐면 그 주문하는 내용을 주문하면 그것이 바로 옆에까지 가서 거기서 주문을 갖고 그 음식을 갖고 올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호텔은요, 여기는 이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도 저 로봇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요. 자, 여기는요, 7명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로봇이 전부 다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호텔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 140대 정도 되는 로봇이 그 호텔을 모두 다 운영하고 6명이 사람만 운영해서 필요한 것만 전달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룸 서비스인데 미국에 있는 그 호텔입니다. 근데 룸 서비스인데 여기에다가 이 로봇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어주면, 자, 로봇에다 뭐냐면 이 안에다가 그 방 호스하고 물건을 다 집어넣어주면 보통 그 전화로 걸어갖고 룸 서비스한테 빌려갖고 얘기했던 데에 5분의 1 수준으로 시간이 다운됐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TV에 대한 어떤 걱정도 없고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점점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존 물류센터인데 물건을 분류할 때 모든 것이 로봇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 곳에 갈 곳에 다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분류하는 그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입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독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감독이 필요한 것 자체가 뭐냐, 로봇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내원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 자체가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몸에다가 문신식으로 이게 집어넣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물건 힘을 쓰고 있는 그 어부와 같은 것들, 그런 사람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델들도 마찬가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에다가 나를 입력시켜 놓고 필요한 옷만 클릭만 해주면 그 옷이 입어갖고 내가 어떤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모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도 없어진 직업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네일 아트도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를 갖다 보면 내가 필요한 네일 아트를 갖다 놓고 손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네일 아트가 돼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적인 감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감각을 갖다가 로봇이 다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인점포입니다. 무인점포가 우리나라 종사자가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 그 다음에 뭐 24시간 편의점 같은데 한 200만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판매가 한 4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통신 판매나 이런 24시간 편의점에 근무하는 이런 알바생들, 그런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이 물건을 딱 들면 어떻게 돼요? 다 스마트폰에 다 집어넣어져 갖고 다 클릭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인점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는 그러면 그 직업들은 뭘까? 이게 1대1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그 같은 층에 그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들도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사진기자, 그 다음에 또 그 소방서, 그 다음에 성직자들, 목사, 신부들, 그 다음에 상담사들, 1대1 개인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해야 될 사람들은, 영혼을 다루거나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의 학교는 어떨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유엔 미래포럼 회장이 제롬 클랜이라는 분이 2008년도에 2030년도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의 방에 들어가면 스캔이 딱 돼갖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스캔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영어칩을 사서 넣으면
내가 못하던 영어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8년도에 얘기했으니까 2028년, 2030년 되면 어떻게 돼요? 10년만 지나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어떻게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한테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사람 인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학교 문화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학교나 좌측에 있는 것이 한 40, 50년 되는 학교 모습입니다. 오른쪽 모습이 뭐예요? 칠판 대신 TV 화면이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알파고를 만든 그 하사비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왕따 당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 중독이라서 문제아로 해서 아마 그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사비스는 정말 그 자기의 놓여진 환경 자체를 아주 최선도 이용해서 자기의 잘하는 것들, 자기가 가장 제일 잘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사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은 학습으로 갈 것이다. 교육과 학습은 다시 틀리죠. 교육은 단체로 모여서 하지만 학습은 자기 개인 일본 퍼스널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 커리큘럼 대신 뭐냐면 프로젝트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 대신 개인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전환될 것이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북으로 이용될 것이고 학사 일정이 없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모든 인류에게 개방이 될 것이고 4년제 대학 코스는 없어지고 2년제, 1년제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형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부모들한테 의지하고 부모의 뭐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해결될 수는 없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런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없고 항상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협업 능력은 뭐예요? 협업 능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같은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5개가 2020년도에 그 미래 인간상으로 그 세계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경험은 뭐냐? 그럼 우리 빅데이터는 뭐고 우리는 지식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좌측보다는 우측이 작죠.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경험과 크리에이티브하고 차이가 뭐냐면 경험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뭘까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형태를 갖고 내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 창의력 없고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뭐예요? 이 왼쪽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에는.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항상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교육은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쫓아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이 됐었다는 얘기죠. 근데 3차 산업에까지는 가능하다. 왜? 우리가 제조할 것은 남의 것을 보고 만들어갖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만 되는데 앞으로 창의적인 4혁명이 되어 있을 때는 창의적인 것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경험에 나왔던 그 내용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내용들은 전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A, B, C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빼놓고요. 자, 가만 놔두고 이걸 빼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돼요? B가 13이 됩니다. 이 B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1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몰랐다면 우리는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몰랐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12, 13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요? 어떤 분은 오리를 보고요. 어떤 분은 토끼를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게 토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측에서 글을 보면 사물이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관찰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이 내가 이것이 오리인지 토끼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우측으로 서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분명히 뭐가 돼요? 오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오리가 되고 토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이 나의 크리에이티브한 쪽 창조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전혀 똑같이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것을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돌려보면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돌린다고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것들 경험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 획일적인 교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사람, 차별이 없는 사람, 공부도 똑같고 공부 시간도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 똑같이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자사고나 그 외고 같은 걸 없애버려갖고 평준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영원히 1위 국가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보면 뭐예요? 전혀 틀린 상태가 아니죠. 이 사람 누구예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근데 오른쪽과 전혀 틀림과 다른 게 없다고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눈도 거꾸로 돼 있고 입도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저거 똑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뭐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앞에 가까이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 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쥐를 빼고 고양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것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 경험을 갖고 있으면 저거는 그냥 고양이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원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이죠?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느 게 크게 보입니까? 네, 왼쪽이. 그죠? 왼쪽에 크게 보이죠? 왼쪽에 크게 보이는데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부모가 간섭하고 모든 걸 다 해줬을 때는 결국은 본인 그 사람 자체는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가 간섭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증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칸랩 스쿨이라는 것은 그 방글라데시 미국인이 만든 건데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학생의 사회성을 중요시하기 위해서 칸랩 스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5학년 미국에서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입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한테 맞는 그 사람이 맞는 것으로 상태로 모든 걸 맞춰주는 거는 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국적, 성별, 종교 모든 걸 갖다가 상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름을 인정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도와줬다는 얘기죠. 금액은 뭐 2,700만 원에서 한 2,900만 원 정도의 학비료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알트스쿨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알트스쿨인데 이건 뭐냐면 구글 엔지니어로 있던 사람이 맥스 벤틸라라는 사람이 1,500을 들여갖고 2013년에 건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흥미와 특성에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갖고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반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이 알트스쿨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알트스쿨이 나중에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넷 정도, 그런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 부족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 스쿨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스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네덜란드 정부에서 만드는 건데 갈렙 스쿨과 알트 스쿨처럼 학년이 따로 없고 담임 교사도 없습니다. 담임 교사는 결국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만 얘기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앱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과목별로 교사의 1:1 지도를 받고 그 정도로 했던 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 스쿨이라고 이게 나왔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갈렙 스쿨은 왜 온라인 기반의 아카데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학교로 설립했을까? 자, 그 다음에 알트 스쿨은 왜 나이에 따라 반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학교는 왜 담임 교사가 없을까? 이 내용에서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뭐냐면 정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터넷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냐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힘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질문에서 왜 오프라인 학교를 설립했을까? 학생들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됐었다는 얘기죠.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것과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로 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 결국 인간성의 말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반을 나누지 않았을까?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사고나 그 특목고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사립고를 없애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평준화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어떤 큰 일이나 모든 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없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담임 교사가 없을까? AI가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1:1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스쿨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학부모는 학교는 아이에게 책을 대신 태블릿 PC로 오디오 북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정작 뭐예요? 아이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원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 알트스쿨은 폐교가 되는 거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알트스쿨처럼 개인 학교가 나온가 하면 무크라는 그 학교 시스템, 그 온라인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크라는 것은 뭐냐면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명문대학이나 2011년에서 2012년 미국의 명문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엔 유다시티, 코세라, 에드엑스, 뭐 1세대, 3대 무크, 이게 1세대 무크입니다. 유다시티, 코세라, 그다음에 에드엑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1세대인데 여기 뭐냐면 그 코세라가 웅이죠. 그 웅이란 그 중국 그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 교육 과정 같은 걸 집어넣죠. 자, 유료 또는 무료로 수강증을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대표적인 게 그 무크의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가 뭐냐면 테드가 있죠. 테드가 있고 그다음에 유다시티는 수학, IT 기술 전문적인 실용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포털이고요. 그 다음에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듀크, 스탠포드, 런던, 연세대, 브라운대, 취리, 그 다음에 북경대, 예일대, 존스홉스킨대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에덱스 1세대 무크인데
여기는 허버드, 버클리, 그다음에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명문대들이 여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1세대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데미, 세계 최대 규모의 뭐 12,000원서부터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개 이상의 동영상 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칸 아카데미는 아까 얘기했던 카네치 요거죠. 요거. 깜빡이네. 칸랩스쿨이 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요게 학교고요. 자, 요 칸랩스쿨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요게 얘기한 게 요겁니다. 저 칸 아카데미. 요거는 뭐냐면 2008년에서 온라인 무료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아카데미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나와 있고요. 린다닷컴은 최대 동영상 강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무료 사이트가 많은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앤드룽이 코세라의 그 의장입니다. 코세라 의장.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MIT에서 나오는 그 강의를 공개 강의를 다 올려놔갖고 전부 다 그 MIT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5살 때 몽골에서 인터넷으로 미국 MIT 공학 강좌를 수강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몽골 소년 바투시 미안 감바야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수강한 사람이 한 15몇 명 됐는데 만점 받은 사람이 단 34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이 몽골 소년이 MIT에 입학이 됐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 교육감이 뭐냐면 2020년까지 자사고와 외고를 갖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시켜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달리 뭐냐면 특성화되지 않고 전부 다 모든 것이 평준화시킴으로 해서 불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떤 큰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들이 요즘 학생들 비위에 맞춰갖고 시험도 안 보고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끔 만든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해진 1위 국가, 3위 국가로 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나? 자,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는 얘기죠. 외국 유학 보내고 특목고 다 보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냥 일반고 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외국 유학을 보내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자기 나무의 크기를 찾는 것은 남의 크기를 갖다 결정짓는 것은 요 기질입니다. 뿌리인데 요 뿌리가 바로 기질이거든요. 기질을 통해서 뭐냐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뭐냐면 성격 형성이 됩니다. 성격 형성이 되는데 이 성격 형성이 되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냐? 난 커질 수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 자기가 갖고 있는 훈련될 수 있는 훈련되어 갖고 다듬어지고 종교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이 나무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치관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그것을 갖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 우리나라 와갖고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좀 해라. 한국 사람들이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G20 거기에서 개최국이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중국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요? 한국 기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좀 먼저 질문하게끔 좀 당신이 좀 양보 좀 해라. 근데 결국은 한국 사람은 질문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몰라도 아는 척 앉아 있어야 됐다. 우리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체면 문화를 갖고 있었다. 또 하나는 내가 뭐냐면 다른 계자들이 뭐 저런 걸 물어. 그렇게 하면서 눈치를 주고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랬을 거예요. 기자님이시라면 제자리에서 질문했을까요? 그랬더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자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인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질문을 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면 너 이거 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얘기하면 안 돼, 하지 마, 거의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에요? 질문하는 것 할 수 있는 법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보면 야, 너 뭐 좀 해봐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뒤로 가고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그 한국에서 배웠다가 미국에 간 사람이 얘기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유학 간 친구의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이렇게 대학에 와서 토론하면서 대화하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토론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나 해야겠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한마디도 못한 세미나가 많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맨날 죽고 싶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나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한국에선.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수업 시간은 자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공부는 집, 학교, 자습실이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어찌 보면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 뭐예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 그 3학년 같은 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틀리기 싫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1학년 때 세미나 때 말을 잘 안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서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기 싫어갖고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창피하니까. 또 하나 얘기가 뭐예요? 다들 공감한 얘기인데 수업 끝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수업이 끝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끝나서도 식당에 가서 토론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궁금증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 여기서 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다. 원래 알지만 말을 하면 또 다른 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말을 했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으면 그 강의가 바로 어떻게 돼요? 내게 된다는 얘기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말을 하면 내가 진짜 이걸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한 교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창재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 말들 끼어들어가고 내가 질문하고 그것을 좀 끌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교수법은요. 뭘까요?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이 대답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이 질문하고 선생이 답하는 학교. 그거 가장 나쁜 학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질문했냐고 물어봤더니 질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교수 되기 전에 선배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배한테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도 가면서 참 창피했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선배가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 학생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아. 이게 얼마큼 비참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자체혁명대가 어떻게 될까? 난 걱정이 좀 태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야, 칠판 봐. 조용히 해. 너희들에게 도움되는데 왜 집중 좀 해. 좀 웃어. 조용히 해.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서강대 최진석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는가?
자, 이 최진석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없는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손상됨 없이 그대로 내놓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답하는 것은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은 뭐가 있어요? 질문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관심 있고 호기심이 가고 또 욕망이 있어갖고 내가 저걸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할 때만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가 자기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자기가 존재한다. 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저요 하고 물어봅니다. 선생님들께 점점 어떻게 해요? 학습 참여도가 무지하게 높죠. 근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손을 드는 애들이 없습니다. 자지는 않죠. 손은 들지 않고 있는데 눈을 선생님하고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궁금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프린트만 주고 어려운 것만 얘기해 주고 뭐 그냥 궁금한 게 아예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한 명, 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요. 그 선생님은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 혼자 답하고 그러다가 나가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대학교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한테 질문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되고 째려보고 저게 나대. 저런 식이야? 뭐야 저거? 왜 잘난 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질문을 해서 수업 프로그램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뭘까요? 그게 틀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작아지니까 창피해져서 틀릴 때 그것 때문에 아예 질문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정답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보다는 정답만 얘기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갖고 간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학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쟁이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난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성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기성복을 입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맞춤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발도 기성복, 모든 것 기성복. 그러니까 평준화가 결국 나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자, 나의 꿈은 무엇인가? 초등학교 때는 꿈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뭐예요? 이걸 갖다 환상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니까 90%가 꿈이 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능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고 성적표를 보니까 내가 이것이 못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가 꿈이었고요. 내가 재능이 있나? 정말 좋아하나? 이 꿈을 갖고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 가면 미국에 있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중퇴율이요. 한국 사람이 44%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퇴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꿈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으니까 좌절하고 결국 중퇴해버리는 겁니다. 자, 대학생 87%가 전공과 무관한데 어떻게 해요? 취직을 하고요. 취업 성공 70%가 전공과 무관한 데 가고 있고요. 87%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20%만 진로를 결정하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성인들은 뭐예요? 자아정체감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꿈이 없고 우리가 보면 미래에 관한 영화도 없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은 욕망이 있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지하게 슈퍼스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여태까지 쭉 보니까 아무것도 될 수 있는 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 근데 자기 성찰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이 어떤 걸 갖다 알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50%는 달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대 때 조그만 차 타다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가면서 점점 큰 차를 타면서 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막연히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해갖고 너 잘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뭐예요? 나 잘 돼.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은 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10대 되고 20대, 30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대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조그만 소수예요. 한 20명도 안 됩니다. 근데 교수가 2명 있어요. 그리고 수업이 언제냐면 8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게요. 수업에서 왜 학생들이 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제가 충분히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한 교수님 이런 얘기죠. 사실 수업 도중에 가장 흥미롭고 몰입력 있는 말은 학생이 하는 말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꿈이란 얘기죠. 그 꿈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결정을 줘버리죠. 그래서 여기 그 매들린 클라인이라는 그 학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수는 안내자와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죠.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호기심도 생기고 호기심에 따라서 관점도 바뀔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교수는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면 올바르게 갈 방향만 제시해 준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건 다 참견하죠. 수업에서 다른 의견,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벌 따라가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앉아서 막연히 당신에게 정보를 준다면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것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결국 이런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된다. 야, 이렇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최상의 학습 방법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뭐예요? 저는 20분 정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배우고 제가 문제를 내면 스스로 푼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유대인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탈무드 신학교에 가면 여기 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가면 뭐냐? 조용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말을 갖다 정리하면서 내 사상을 갖다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라피한테 와서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 친구가 아들과 그 이념에 틀려갖고 싸움을 했어요. 근데 밑에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싸우니까 신고를 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잘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기 뒤에 게 빠져나갔네요. 자, 자,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뭐냐면 그 어렸을 적에 한 살 때 그 저금 통장에 돈을 넣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동전은 입으로 들어가기 그때서부터 동전은 어떻게 내 저금통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금통에 집어넣는 걸 갖고 나중에 기부를 하게끔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아이들이 그 봉사할 때 아버지가 봉사할 때 자녀들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데리고 가고선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고선 자기도 쫓아가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줬다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부모 잘못 얘기하죠. 자, 여기 잠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을 이렇게 양육합니까? 양육 안 해요. 잘못했더라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자, 미령, 인재, 유대인 그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 여기서 보면 지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경우요. 정신분석학의 대가죠. 토마스 에디슨 그 전구를 발견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줬죠. 스티븐 스필버그 SF 영화의 장을 연 사람.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거 지휘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마크 저거버거, 에벌린 로스차일드가 그 유럽의 그 대부호죠. 유럽 돈의 한 50%를 자기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도 타결했죠. 록펠러요.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 사회주의 칼 마르크스가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결국 유대인이에요. 헨리 키신저, 올브라이트, 벤 버냉키, 랄프 로렌, 폴러를 만드는 랄프 로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뭐냐면 그 장갑 만드는데 취직해갖고 2.5인치가 유행할 때 4인치 넓은 넥타이를 만들어갖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켈빈 클라인, 청바지를 갖다 고급화 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급 브랜드를 만든 거.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브룩실즈가 16살 때 브룩실즈를 입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고가 그 청바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죠. 비달 사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뭐가요? 유대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유대인의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어떻게 해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 인구는 2%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자, 노벨 수상자의 22.5%가 유대인입니다. 전부 다요.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뭐예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7대 영화사 중 6개가 유대인이 창업했습니다. 요 디즈니랜드만 빼놓고 전부 다 6개 그 영화사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창업한 거. 지금 뭐 소니한테 넘어간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잡고 있고 다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70%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미국의 가치를 전부 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의 성공의 원동력은 경제에 강하고 경제에 대해 무지하게 신경 쓰고 교육력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끼리 협동심에 있다는 얘기죠. 자, 해리슨 포드가 단역 배우였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의 캐스팅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모여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유대인끼리는 어떻게 해요? 끈끈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리바이스를 갖다 만든 그 사람도요. 유대인이고요. 그 공장 직무를 대준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바이스를 갖다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그 유대인이 그 해치지 않고 끝까지 그 유대인끼리 서로 협력해 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리바이스를 갖다 굳게 키워놨죠. 미령인재, 미국의 억만장자 40%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유대인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을 뭐예요? 바꿔버립니다. 그게 대표하는 게 버냉키죠.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있죠. 돈 찍어내는데 그겁니다. 자, 수잔 보이치키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구글에 창업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세요. 검색어를 구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레리 페이지하고 세리게이 브린 같은 경우도 결국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이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좀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검색도 하고 만들고 돈도 벌려고 한 것이 만든 게 이겁니다.
1998년 만들 때 이 사람도 25세였죠. 자, 국내 포털 검색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80%였고 다음이 9%, 구글이 6%였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가 60.83%, 그 다음에 구글이 31%, 32% 정도 됐습니다. 다음이 5% 내려갔고요. 점점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수잔 보이츠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그린이 구글을 창업할 때 자기 창고를 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 광고 담당 부사장 시절에 유튜브를 인수하자고 제안을 해갖고서 인수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갖다가 사장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갓튜브라고 키워냈습니다. 갓튜브가 뭐예요? 없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나이가 10대서부터 60대, 70대까지 모든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결국 갓튜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튜브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냈고 돈을 벌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질적으로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게 했던 수잔 보이츠키가 바로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셀 샌드버그.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맥킨지 재무부서부터 시작해갖고 안 거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글 온라인 운영 부회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고 월트 디즈니 이사였었고 스타벅스 이사였고 그러면서 어디냐면 다시 2008년 여기 그 페이스북에 가갖고 어떻게 돼요? 회사 매출을 65배로 키운 슈퍼우먼입니다. 세계은행 재무부 그 다음에 구글 광고 책임자 있을 때 구글 광고 책임자였을 때 검색 광고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뭐냐면 페이스북 이직 후 뭐예요? 참여형 광고를 도입시켜 갖고 적자했던 페이스북을 어떻게 흑자로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얼 샌드버그라는 사람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티쿤 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세상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티쿤 올람의 유대인 격언입니다. 유대인 성공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시장에 주는 신선함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한국 교육은 과연 유대인 교육에 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거고요. 자, 1981년에서 84년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을 믿을 수 있냐고 동의한 사람이 38%였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2014년에 물어봤더니 뭐요? 동의한 사람이 27%, 9%가 떨어졌어요. 그렇게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한국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OECD 35개국 국가 중에서 23위.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개국 중에서 29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업하다 망하고 같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같이 가는 법이 없을까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동업해도 절대 깨지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맡기니까. 자, 한국 학생의 80.8%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를 어떤 곳을 보냐고 물어봤더니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 학생들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신뢰와 협동 정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의 사회성을 동반한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에서 신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작은 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모여지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제가 중학교 때 상담도 하고 했던 학생인데 정말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그 학생이 그 모든 걸 뿌리치고
필리핀에 가서 어학연수 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것을 보면 그 친구는 정말 많은 걸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하루가 하루하루 모여갖고 필리핀에서 한 1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토익이 거의 800점대. 이번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봤는데 평균이 94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국어만 74점이 나왔는데 그거만 빼놓다면 아니면 내가 볼 때 100점 거의 가까운 점수가 나오지 않았겠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하루하루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공부하고 TV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서 시덕거리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예배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게 다예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와 같이 있냐, 그것 따라 사람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또 누가?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요셉이 야곱과 형들과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걔는 똑같아요.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걔는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전 똑같이 그 학생도 마찬가지 그런 걸 갖다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작은 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죠. 어느 하루에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전 그거 확신합니다.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확신해요. 내가 처음 하루하루 갖다 열심히 살았을 때 그때 큰 것이 생기는 거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조건이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요, 조건이 되어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가 몇이어야 되고 내가 집이 몇 평이어야 되고 내가 돈이 얼마 있어야지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근데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조건이 안 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건 소유가치입니다. having이나 doing입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기쁨은 존재가치예요. being입니다. being. 내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럴 때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쁨과 행복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